여러분, 지금 네이버 주주명부 1위가 누군지 아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8.21%. 2위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6.11%고요. 그런데 이 명단 세 번째 자리에 이름을 올린 회사가 생겼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네이버 주식을 1조 4,809억 원어치 사들였어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돈이 급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지난 1분기에만 매출 3조 2,411억 원,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찍었어요. 돈이 급하지도 않은 회사가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쓰던 카드를 왜 지금 꺼냈을까요? 그것도 하필 미국 반도체 회사한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첫째, 이게 왜 22년 만의 사건인지. 둘째, 금액보다 훨씬 중요한 돈이 들어온 경로가 왜 그렇게 특이한지. 셋째, 이 계약에 아직 끝나지 않은 12조 원짜리 조건이 남아있다는 사실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봐서는 절대 모르는 부분들이에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차근차근 정리할게요. 2026년 7월 27일 네이버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를 하나 올립니다.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 4,809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달러로는 10억 달러입니다. 발행 조건이 아주 구체적인데요. 신주 724만 1,564주를 주당 20만 4,500원에 엔비디아가 전량 인수합니다. 납입 예정일은 오는 10월 30일, 신주 상장일은 11월 20일이고요. 이게 다 채워지면 엔비디아의 네이버 지분율은 4.55%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위 국민연금 8.21%, 2위 블랙록 6.11%, 그 바로 다음이에요. 이 명단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 노후 자금을 굴리는 기관, 그리고 전 세계 자산을 굴리는 운용사. 이 둘은 돈을 불리려고 네이버 주식을 산 겁니다. 투자 수익이 목적이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AI 반도체를 만들어서 파는 제조사예요. 네이버한테 물건을 파는 쪽입니다. 물건 파는 회사가 고객사 주식을 사서 3대 주주가 됐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는 신호죠. 여기서 하나 더 짚을 게 있어요. 네이버는 이날 자사주 3.1%를 소각하겠다는 발표도 같이 했습니다. 규모로는 490만 주, 금액으로 약 1조 원. 8월에 태울 예정이고요. 이건 왜 했을까요? 유상증자를 하면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주식수가 늘면 기존 주주 한 명당 몫이 줄어듭니다. 이걸 희석이라고 부르는데요. 피자 크기는 그대로인데 조각수만 늘어나는 셈이죠. 내 조각이 얇아지는 겁니다. 네이버는 이 희석을 막으려고 새 주식을 찍어내는 동시에 기존 주식을 태워버린 겁니다. 늘어나는 만큼 없애서 상쇄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꽤 성에 있는 조치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 돈 1조 원이 그냥 사라지는 일이거든요. 기존 주주 눈치를 봤다는 뜻이고, 뒤집어 말하면 이 딜을 반드시 성사시키고 싶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벌어진 일의 뼈대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제목에도 넣었지만 이 거래에는 22년 만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네이버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게 22년 만이라는 겁니다. 2008년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이후로는 아예 처음이고요. 먼저 용어부터 짚고 갈게요. 유상증자는 회사가 새 주식을 찍어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주주 배정은 기존 주주들한테 너희가 사라 하는 방식이고요. 일반 공모는 누구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3자 배정은 회사가 딱 한 곳을 콕 집어서 당신한테만 팔겠다고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왜 특별하냐면요. 제3자 배정은 기존 주주 입장에서 달가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 지분은 희석되는데 정작 나한테는 살 기회조차 안 주니까요. 그래서 상장사들이 웬만하면 안 씁니다. 쓰더라도 급할 때, 그러니까 재무가 어려워서 어디든 돈을 받아야 할 때 꺼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네이버는 돈이 급한 회사가 아닙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보시면요. 매출 3조 2,411억 원, 영업이익 5,418억 원. 매출은 1년 전보다 16.3% 늘었고 분기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부문별로 뜯어봐도 탄탄해요. 네이버 플랫폼 1조 8,398억 원, 파이낸셜 플랫폼 4,597억 원, 글로벌 도전 부문 9,416억 원. 광고 하나에 매달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죠. 돈이 급하지 않은데 22년 만에 이 카드를 꺼냈다. 그렇다면 목적은 돈 자체가 아니겠죠. 무엇이었을까요?
엔비디아를 주주로 묶어두는 것 자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GPU를 사고 파는 관계는 계약이 끝나면 남남입니다. 값을 올려도 되고 물량을 다른데 먼저 줘도 되고 관계를 끊어도 돼요. 그런데 지분을 나눠 가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이버 주가가 오르면 엔비디아도 돈을 멉니다. 네이버 사업이 잘 돼야 엔비디아 자산도 불어나요. 이해관계가 한 배를 타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GPU를 못 구해서 줄을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고로 엔비디아는 최근 분기에 매출 8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85% 늘어난 수치예요. 만드는 족족 팔린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급자를 아예 주주로 앉혔다. 이게 이번 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뉴스에서 거의 안 다루는 부분이에요. 증권가가 어제 가장 놀란 건 1조 5천억이라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경로였어요. 원래 시장이 예상했던 그림은 이랬거든요. 네이버와 엔비디아가 신설 SPV,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을 하나 따로 세우고 거기에 양쪽이 돈을 넣는 방식이요. 이런 구조는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아주 흔합니다. 발전소, 항만, 데이터 센터 같은 거대 프로젝트에 주로 쓰여요. 이유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그 법인 안에 가둘 수 있거든요. 사업이 망해도 본체 재무제표는 안 다칩니다. 안전장치인 셈이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엔비디아는 SPV가 아니라 네이버 본체에 직접 투자했습니다. 이게 왜 큰일이냐? AI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수익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SPV 구조였다면요. 데이터 센터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수익은 SPV 것입니다. 네이버는 지분율만큼만 가져가요. 절반 넣었으면 절반만 받는 거죠. 그런데 본체 직접 투자라면 AI 데이터 센터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네이버가 온전히 가져갑니다. 엔비디아는 주주로서 배당이나 주가 상승으로만 보상받고요. 역할 정리도 명확해졌습니다. 원래 엔비디아는 GPU를 공급하면서 글로벌 고객 발굴까지 같이 하고 매출과 사업 리스크도 나눠지는 사업 주체로 참여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계약에서 엔비디아의 역할은 GPU 공급의 주체로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위험은 네이버가 진다. 대신 과실도 네이버가 갖는다. 엔비디아는 칩을 대고 주주로 참여한다. 안전한 구조는 아니에요. 잘 되면 크게 먹고 안 되면 크게 다치는 구조입니다. 네이버가 안전장치를 스스로 걷어낸 셈이거든요. 이걸 자신감으로 볼지 무리수로 볼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갈릴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 사실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반복해온 방식이거든요. 미국의 AI 클라우드 회사 코어위브의 약 11%, 네비우스의 9.3% 이렇게 지분을 들고 있어요. 최근에도 호주의 퍼머스, 영국의 엔스케일, 미국의 람다 같은 회사들의 투자 유치 라운드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업계에서 네오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AWS나 애저처럼 뭐든 다 해주는 기존 클라우드 말고 AI 연산에만 특화된 새로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에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계산은 아주 명확합니다. 자기 칩을 대량으로 사줄 회사를 키우고 그 회사 지분을 미리 확보해두는 거죠. 칩도 팔고 그 회사 성장에 과실도 먹는 구조입니다. 한 번 투자로 두 번 버는 셈이에요. 그리고 지역별로 하나씩 거점을 만드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코어위브, 유럽의 네비우스, 호주의 퍼머스, 영국의 엔스케일. 어제 그 명단에 한국 기업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엔비디아가 네이버를 한국의 AI 인프라 전진기지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이 포지션을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딱 50일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2026년 6월 5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입국 당일 국내 그룹 총수들과 이른바 삼겹살 회동을 했고요. 그리고 사흘 뒤인 6월 8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일이 벌어져요. 젠슨 황과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에서 라이브 방송을 켭니다. 동시 시청자가 5만 명을 넘겼고요. 세계 최정상 반도체 기업의 CEO가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상당한 파격이었죠. 이날 젠슨 황이 협력 분야를 세 가지로 제시했는데요.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첫째 네모트론 연합 참여, 둘째 클라우드 인프라 공동 구축, 셋째 로보틱스였습니다. 세 번째가 좀 재밌어요.
젠슨 황이 그러거든요. 이곳에서 로봇이 가져다주는 아이스 커피를 즐겁게 마셨다고요. 그러면서 네이버는 10년 넘게 로봇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미래의 회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1784사억은 로봇이 사내를 돌아다니는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유명한 발언이 나옵니다. 데이터 센터가 완공되면 네이버는 10배 더 큰 회사가 될 것이다. 또 네이버는 월드클래스 AI 회사라고도 했고요. 네이버를 택한 이유로는 인력과 기술력을 꼽으면서 세계적 수준의 클라우드 AI 전문가가 모여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진 의장도 받아쳤어요. GPU를 슈퍼팟 형태로 도입한 세계 첫 기업이라며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고 운영해온 만큼 급증하는 GPU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네이버가 유일하다고요. 자, 그럼 그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5월 말에 19만원대 후반에서 움직이던 네이버 주가는요. 이 회동 소식에 장중 28만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40% 넘게 뛴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구체적인 후속 성과가 안 나온 겁니다. 계약서도 없고 금액도 없고 발표만 있었거든요.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졌고 주가는 다시 20만원 아래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18만원에서 20만원 사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시장이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말은 잘 들었다. 그런데 돈은 언제 들어오냐? 그리고 어제 그 돈이 들어왔습니다. 7월 27일 네이버 주가는 장중 13%까지 뛰었고 22만 5천원 근처에서 마감했습니다. 2달 가까이 갇혀있던 박스권을 뚫어낸 거예요. 6월과 7월 똑같이 엔비디아 뉴스인데 왜 반응이 달랐을까요? 6월엔 발언이었고 7월엔 자본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으로 오른 주가는 기대감이 식으면 그대로 빠집니다. 하지만 계좌에 찍힌 돈은 되돌릴 수 없어요. 이게 이번 사건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럼 이 자본으로 무엇을 만드느냐? 로드맵이 꽤 구체적입니다. 무대는 세종시에 있는 네이버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각 세종입니다. 여기를 거점으로 AI 팩토리를 짓겠다는 거예요. AI 팩토리, 기존 데이터 센터랑 뭐가 다를까요? 기존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하는 창고에 가까웠어요. 반면 AI 팩토리는 GPU를 대규모로 묶어서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만들어내는 생산 시설입니다. 창고가 아니라 공장인 거죠. 안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데이터가 아니라 지능이라는 게 차이입니다. 확장 계획을 시간순으로 보겠습니다. 2027년 상반기에 55메가와트로 가동을 시작합니다. 같은 해말까지 누적 100메가와트. 그리고 2028년에 200메가와트까지 늘려요. 장기 목표는 1기가와트, 그러니까 1000메가와트급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어요. 원래 계획은 55메가와트였는데 이번 발표로 2028년 목표가 200메가와트로 3배 이상 상향됐습니다. 자본이 들어오니까 목표를 키운 거예요. 돈이 실제로 계획을 바꿨다는 증거죠. 규모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최종 목표인 기가와트급은 지금 각 세종 전체의 약 4배 수준입니다. 세계 최상위권 규모예요. 여기에 엔비디아의 AI 팩토리 최적화 플랫폼인 DSX 아키텍처가 적용되고요. 칩은 현행 블랙엘과 차세대 베라 루빈 플랫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협력이 세 갈래로 갑니다. 첫째, 네모트론 연합입니다. 엔비디아가 운영하는 개방형 AI 모델 개발 협의체인데요. 커서, 미스트랄 AI, 퍼플렉시티 같은 1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실만한 곳들이죠. 네이버가 국내 기업 최초로 여기 합류했습니다. 단순 회원이 아니라 사전학습, 후학습, 강화학습 같은 오픈 모델 개발 과정에 직접 기여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네모트론 3 울트라 오픈 모델을 활용해 자체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X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엔비디아 측에서도 네이버의 강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어와 도메인 특화 AI 모델을 이미 구축했고 이를 한국의 소버린 AI 요구에 더 적합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소버린 AI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말로 주권 AI입니다. 각 나라가 자기 언어, 자기 데이터, 자기 규제 안에서 굴리는 독자적인 AI를 뜻해요. 국가 안보나 데이터 주권 문제 때문에 여러 나라가 관심을 갖는 분야인데 이걸 하려면 모델과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를 동시에 가진 회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회사가 많지 않아요. 둘째, 서울 월드 모델입니다. 이거 좀 흥미로운데요. 엔비디아에는 코스모스라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어요. 현실 세계를 디지털로 옮겨서 시뮬레이션하는 모델입니다. 여기에 네이버가 가진 거리뷰 데이터와 공간 모델링 기술을 결합하는 거예요.
사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미 지난 3월에 코스모스를 활용한 서울 월드 모델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거리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만 입력하면 그 공간을 탐험할 수 있는 모델이었어요. 이번엔 최신 버전인 코스모스 3로 이걸 더 정교하게 만듭니다. 왜 중요할까요? 자율주행차나 로봇을 개발할 때 매번 실제 도로에서 시험할 수는 없잖아요. 비용도 크고 무엇보다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서울을 통째로 디지털에 옮겨두면 그 안에서 수백만 번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세계에서도 손꼽히게 복잡한 도심이에요. 좁은 골목, 뒤엉킨 교차로, 오토바이와 버스가 섞여 다니는 환경. 여기서 통하는 AI라면 웬만한 도시에서는 다 통합니다. 난이도 높은 시험장을 갖고 있다는 게 그 자체로 자산인 거죠. 셋째, AI 에이전트 플랫폼입니다. 엔비디아의 네모클로 블루프린트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올해 하반기에 국내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다 정리된 이야기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기사가 본문 뒤쪽에 묻어둔 내용인데요.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투자에는 선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이 지분 투자금 1조 4,809억 원과는 별도로 네이버가 AI 팩토리 사업 확장을 위한 최소 90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9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12조에서 13조 원 수준입니다. 지분 투자금의 8배가 넘어요. 즉, 네이버가 이 12조를 못 구해오면 엔비디아 돈도 안 들어옵니다. 조건부 계약인 거예요. 어제 공시가 났다고 해서 돈이 이미 들어온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12조는 어디서 구하느냐? 여기서 브룩필드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브룩필드는 데이터 센터와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강점을 가진 글로벌 대체 투자 운용사인데요.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우선 협상 대상자는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12주 동안 먼저 이야기해보자는 단계예요. 조건이 안 맞으면 깨질 수 있고 12주가 지나면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합니다. 왜 하필 브룩필드였을까요? AI 팩토리는 GPU만 있다고 돌아가지 않거든요.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200메가와트, 나아가 1기가와트급이면 발전소 수준의 전력 인프라가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를 동시에 다뤄본 곳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증권가에서는 3분기 안에 고객사와 매출 계약이 공개되고 엔비디아 브룩필드와의 딜 클로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점, 이게 지금 이 딜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호재는 분명한데 완결되지 않은 호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확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네 가지만 짚을게요. 첫째, 자금 조달이 미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90억 달러요. 브룩필드와는 아직 협상 단계입니다. 이게 어그러지면 엔비디아 투자도 같이 흔들려요. 지금 나오는 모든 장밋빛 전망은 22조가 들어온다는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둘째, 수익화 시점이 멉니다. AI 팩토리는 2027년 상반기에 가동을 시작해서 2028년에 200메가와트에 도달합니다. 지금부터 최소 1년 반, 길게는 2년 넘게 돈은 나가고 매출은 안 잡히는 구간이에요. 이건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1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였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은 7.2%로 매출 증가율 16.3%의 절반에도 못 미쳤어요. AI 인프라 투자 비용 때문입니다. 순이익은 1년 전보다 30% 넘게 줄었고요. 앞으로 몇 분기 동안은 이 그림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적 발표 때마다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왜 이래 하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셋째, AI 투자 수익성 자체가 재검증받고 있습니다. 이건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 알파벳과 테슬라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설비 투자를 워낙 크게 늘린 탓에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고 기업들도 AI에 돈을 쏟아붓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익은 언제 나오느냐는 질문에 아직 시원한 답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산업 전체가 이 질문 위에 놓여 있습니다. 넷째, 검색 시장 경쟁입니다. 네이버는 지난 4월 27일 AI 탭 베타를 출시하면서 검색 점유율을 방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집계 기관마다 숫자가 크게 다릅니다. 인터넷 트렌드 기준으로는 5월에 81%까지 나왔지만 다른 조사에서는 60%대 중반으로 잡혀요. 2배 가까운 차이는 아니어도 상당한 격차죠. 어느 한쪽 숫자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증권가 시각도 갈립니다. 하나증권은 목표주가 40만 원의 인터넷 업종 최선호주를 유지했고요.
KB증권은 33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컨센서스 평균은 약 29만 7천 원 수준이에요. 참고로 네이버의 52주 주가 범위는 18만 1,100원에서 30만 4천 원입니다. 2026년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13조 8,481억 원, 영업이익 2조 3,927억 원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이 12월 31일로 예정돼 있어요.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절차에 따라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예측이지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를 외우시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확인 가능한 체크포인트 3개를 드릴게요. 이건 뉴스로 나오는 사실이라 누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브룩필드와의 90억 달러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는가? 12주 독점 협상 기한이 걸려 있으니 늦어도 10월이면 윤곽이 나옵니다. 둘, 10월 30일 엔비디아 납입이 예정대로 이뤄지는가? 선결 조건이 충족돼야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 날짜를 지키면 딜이 정상 궤도라는 뜻이에요. 밀리면 신호가 다릅니다. 셋, AI 팩토리의 고객사와 매출 계약이 공개되는가? 결국 이 공장에서 나오는 첫 매출이 찍혀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가 실제 뉴스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금 나오는 모든 목표 주가는 가정 위에 세워진 숫자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오늘 내용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7월 27일 엔비디아가 네이버에 1조 4,809억 원을 투자해 지분 4.55%, 3대 주주에 오릅니다. 네이버로서는 22년 만에 제3자 배정 유상 증자입니다. 핵심은 이 돈이 별도 법인이 아니라 네이버 본체로 직접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수익을 네이버가 온전히 가져가는 구조예요. 대신 위험도 네이버가 집니다. 무대는 세종의 각 세종. 2027년 55메가와트로 시작해 2028년 200메가와트, 장기적으로 1기가와트급 AI 팩토리를 짓습니다. 다만 12조 원 규모의 인프라 확보라는 선결 조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고 싶어요.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코어위브, 네비우스처럼 자기가 키울 회사에만 지분을 넣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명단에 한국 기업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한국이 AI 인프라의 거점으로 낙점받은 신호로 보십니까? 아니면 엔비디아가 칩을 팔 고객을 하나 더 확보한 것으로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전부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룩필드 계약 체결이나 10월 납입 여부 같은 후속 소식이 나오는 대로 가장 빠르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